오늘은 지각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지각한다, 인식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지각이에요. 수업에 늦게 들어왔다, 그 지각이 아니고 뭔가를 인식한다, 알아보다, 이렇게 할 때, 또 알아듣다, 그럴 때 지각했다,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perception, 레이시 아니고 perceived, perception, 그 지각 심리학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인데, 사실 잘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심리학 안에서 이걸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 들을 땐 재밌는데 막상 이거를 내가 연구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 이게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도 잘해야 돼. 프로그래밍도 좀 잘해야 이런 지각심리학 실험을 설계할 수 있고, 장비 같은 것도 잘 다뤄야 돼요. 막 조명, 뭐 소리 나게 하는 거,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게 하는 거, 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잘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수학하고 가깝죠. 수학, 컴퓨터하고 가깝고, 또 인공지능하고 가까워. 인공지능이 결국에 잘 못하는 일이 감각과 지각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 인공지능이 감각과 지각을 잘할 가능성은 아주 드물죠. 근데 아무튼 들을 땐 재밌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더 공부하거나 나는 이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자, 그럼 이 지각심리학, perception, psychology of perception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우리가 뭐 보통 오감이라고 부르죠.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에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입력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어떤 빛에 대한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걸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귀로는 어떤 압력이 사실은 입력이 되는 건데, 그 압력을 여러분은 소리라는 형태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본다라는 현상, 또는 여러분이 듣는다라는 현상, 때로는 화학작용, 우리 혀와 코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화학적인 단서들이, 자극들이, 뭐 정보들이, 뭐 인포메이션 입력되고 있는데, 그 화학적인 자극들이 입력됐을 때 여러분은 뭔가 맛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뭐 맛을 느낀다, 또는 뭐 압력을 느낀다, 소리를 듣는다, 지금도 내 소리를 듣고 있지. 그리고 지금 뭐 PPT 자료 같은 걸 본다 라고, 또 손에 연필을 쥐고 있다는 이 그립감이죠. 이 그립감을 내가 느끼고 있다, 이런 모든 감각인데, 이런 모든 감각이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실들, 팩트들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이 이국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지금 보고 있을까? 사실 그대로. 내가 자연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 자연에서 내가 들은 어떤 소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소리일까? 내가 자연에서 어떤 꽃도 보고 동물도 봐. 내가 근데 자연에서 본 그 꽃, 그리고 꽃에 날아든 나비, 또는 꽃에 날아든 벌,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해. 근데 그 봤다는 게 뭘까? 그냥 그곳에 있는 진짜 그 실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게 무슨 뭐 광고 카피 같이 됐네 갑자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광고 카피 있는 것들.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는 거야. 그러면은 아예 또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뭘 보고 있는 걸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팩트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면은 나는 이제 뭘 보고 있는 거지? 내 옆에 친구를 나는 보고 있어. 뭔가 실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럼 나는 지금 뭘 보고 있고 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뭘 듣고 있는 거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내 친구의 목소리, 뭘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되게 좀 심오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막 탐구해가는 게 이런 감각과 지각의 심리학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아주 두 대가가 이론적인 논쟁을 막 벌여왔죠. 이론적인 논쟁. 먼저 제임스 깁슨이라는 학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아. 너희가 보는 거는 그 그대로고 원래 그곳에 그렇게 있던 거를 본 거고, 너희가 뭔가를 들었다면 원래 그렇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은 거고, 너희가 뭔가 압력을 느끼고 온도를 느꼈다면 원래 그렇게 주어진 압력과 원래 그렇게 주어진 온도를 느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원래 있는 그것 그대로를 느끼는 게 맞다. 직접 지각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직접 지각. 그냥 직접 알게 된 게 맞아. 직접 느끼고 감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 코, 귀, 입으로 또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다 사실이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지. 이 깁슨의 이론에 의문들이 제기돼.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다 보고 듣는단 말이지?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환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깁슨이 할 말이 있을까? 깁슨의 이론대로라면 환청 같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환청은 뭐야? 또 뭐 환청 이런 정신병리학적인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뭔가 소리 약간 잘못 들을 때 있지 않아요? 날 부른 게 아닌데 나 불렀어? 그렇게 한다거나, 우리 집 초인종이 안 울렸는데 갑자기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괜히 한번 들린 것 같다거나, 정신병리학적인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가끔 오류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 잘못 듣는 경우. 그런 건 뭔데? 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왜 우리는 뭔가 보거나 듣는 일이 왜 생겨? 귀신 얘기는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귀신은 뭐야? 왜 그런 걸 봐? 그렇게. 그래서 이론이 이제 많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슨의 이론을 지지하는 게 약해진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깁슨과 이런 이론적을 논쟁을 벌이던 사람이 이제 헬르몰츠라는 사람인데, 이 헬르몰츠라는 사람의 이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겼죠. 이론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소위 환경 모형 혹은 구성주의적인 지각, 간접 지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그냥 같은 말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헬르몰츠는 이 세상의 것들을 또 해석해서 듣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국희 목소리를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듣고 있지 않아. 뭔가 해석해서 듣고 있어. 여기 PPT에 나오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야. 뭔가 해석해서 추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감각을 느낀다, 압력을 느낀다, 뭐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맛을 느낀다, 또는 사실 미각하고 후각은 원래는 그냥 올팩토리 시스템으로 하나죠. 그냥 다 후각입니다. 코하고 입은 원래 그냥 하나예요. 화학작용. 이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냄새가 사실 맛이거든. 그래서 코 막히면은 맛을 못 느끼잖아. 근데 이런 화학작용으로 어떤 냄새를 느끼거나 맛을 느낀다는 것도 해석을 한 거지. 추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맛이라는 게 원래부터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깁슨이죠. 단맛이라는 거 원래 있어. 근데 헬름홀츠는 아닌 거야. 달다고 우리가 그런 종류의 화학작용을 달다고 해석하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 이 세상에 원래 신맛이라는 게 있어. 사과 맛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야. 그건 깁슨의 주장인 거고, 아니야, 우리가 이런 맛을 사과 맛이라고 해석한 거지, 추론을 한 거지. 그건 헬름홀츠야. 그러면 이 헬름홀츠가 얘기하는 이 추론의 주체는 뭘까? 어디서 추론한다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해석과 추론의 중추기관이 뇌라는 거죠. 그래서 헬름홀츠는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뇌가 이런 추론과 해석의 중추야. 깁슨에 의하면 빨간색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빨갛다고 그냥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게 깁슨. 근데 헬름홀츠는 아닌 거지. 야, 빨갛다는 게 어딨어. 그 정도의 가시광선의 반사된 가시광선이 뭐 35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 광선 중에 예를 들면 300 나노미터에 가까운 가시광선을 그냥 우리가 빨갛다고 해석하는 거지라고 말한단 말이야. 빨간색이라는 건 이 세상에 원래 없어. 또 깁슨은 나무가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초록색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야. 근데 헬름홀츠는 아닌 거지. 거기서 그 빛 반사를 통해서 우리 눈에 어떤 나노미터의 빛이, 가시광선이 인식이 됐을 때 초록색이라고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 세상에 진짜 초록이라는 게 없다.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름도 붙여준 것 뿐이야. 하늘이 파래? 깁슨의 입장에서 원래부터 파란 거죠. 근데 헬름홀츠는 아니야. 저런 시계로 있는 것들을 우리는 파랗게 보도록, 저런 나노미터로 있는 것들을 우리는 파랗게 보도록, 바다도 마찬가지고 파랗게 보도록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뇌가 이름을 또 파란색이라고 붙인 것 뿐이야. 이런 주장에, 그래서 이 끝은 누구의 승리라고요? 헬름홀츠의 승리로 끝난 거지. 우리는 뭔가 온도가 높을 때 뜨거워라고 합니다. 그러면 깁슨은 거기에 뜨거운 녀석이라는 거가 있었어. 근데 헬름홀츠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그런 온도를 뜨겁다고 해석한 거지. 또 그런 온도는 차갑다고 해석한 거고. 원래부터 그런 건 없다. 다 우리 뇌가 어떤 진화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추론을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이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름홀츠의 이론이 지금은 이제 정설로 이미 확정된 심리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진 않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뿐, 실제로 뭐 여전히 뭐 깁슨의 이론이 옳습니다, 헬름홀츠의 이론이 옳습니다, 싸우는 일은 없어. 왜냐면 이미 헬름홀츠로 결론이 이건 나버린 문제라서. 뭐 여러가지 증거들이 많죠. 우리 뇌가 해석자로 작용한다는 정말 많은 증거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는 건데, 일단 본다는 게 해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의 눈의 망막에 상이 맺히잖아요. 특히 중심와라는 곳에 상이 맺히어야 가장 선명하게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의 망막의 중심와에 상이 맺힐 때 그 상이 어떻게 맺히느냐, 뒤집혀서 맺혀요. 우리 눈에 렌즈를 통과하면서 상이 뒤집어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뒤집어진 세상을 보고 있나? 물구나무 섰을 때 보이는 그 세상을 보고 있나요? 아니지. 똑바로 된 세상을 보고 있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아래가 결정되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아래가 올바로 형성된 세상을 보고 있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눈의 망막에는 뒤집혀서 상이 맺힌다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서 바로잡는다는 거야? 우리 뇌에서 이걸 바로잡는 거지. 우리 눈에서 이 뒤집혀진 것을 바로잡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지금 이 뒤집히는 걸 바로잡는 일을 우리 뇌가 끊임없이 하면서 에너지를 뭔가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뇌는 이거 뒤집혀진 거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어. 눈을 감지 않는 이상. 그래서 눈 감는 게 일종의 휴식작용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수면이 좀 부족할 때 잠을 아예 자버리면은 컨디션이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자진 말고 눈을 좀 감고 있어라, 그러면 휴식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이 빛에 대한 정보 처리가 멈추겠죠? 그리고 뒤집혀진 걸 올바로 잡으려는 우리 뇌의 활동이 안 해도 되겠죠? 쉰다니까,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눈 뜨고서 계속 뭐 보면은 우리 뇌는 쉴 틈 없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구키가 뒤집혀지게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헬름홀츠의 이론은 증명되고도 남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금 3차원적으로 보고 있잖아. X축과 Y축과 Z축, 이 3차원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의 망막에는 상이 3차원으로 맺힐까요? 이걸만 따져봐도 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여러분의 눈의 망막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금 2차원적으로 맺혀 있거든. 마치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때처럼, 그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 2차원 평면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스케치. 그렇게 지금 2차원 평면에 뭔가 맺힌 거거든, 상들이. 근데 2차원 평면에 그냥 어떤 상이 맺힌 거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지금 해석하면서 보고 있는 걸까? 그게 또 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세계를 지금 3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의 망막에는 2차원적인 스케치밖에 그려지지 않는데 그걸 3차원적으로 지금 막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의 망막에는 쉽게 말하면 이 깊이 단서라는 게 없어요. 뎁스가 없어. 근데 우리 눈의 망막에 맺힌 단서들에는 뎁스가 없는데 뎁스를 우리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가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니까. 뎁스, 없는 뎁스를 만들어내고 있어.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3차원 세상을 끊임없이 잘 해석하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뭐 걷는 거, 보면서 걷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지. 보면서 뛰는 거, 보면서 축구하는 거, 보면서 농구하는 거 못하는 거야. 뭐 꼭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손흥민, 메시 뭐 이런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축구부 정도의 축구 실력을 가진 축구 로봇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걸? 아예 불가능할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나온 것들 보세요. 뭐 다 단순한 동작 아니면 컴퓨팅, 뭔가 계산하는 동작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아니, 테니스 하는 로봇 만들어서 세레나 윌리엄스 이겨보라고 해봐. 못 이긴다니까? 만들지도 못한다니까? 테니스 하는 로봇. 보는 문제부터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빠르게 오는 공을 어떻게 쫓아갈 거면.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쫓아가잖아요. 빠르게 그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 눈의 망막에는 그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을까? 그냥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냥 구간 찍히고 있을 줄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연속된 동작으로도 볼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점점점점 찍히는 것을 어떻게 연속된 동작으로 보지?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움직임이라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면 갈수록 아,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면 갈수록 야, 진짜 인간의 능력을 따라오는 인공지능은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지. 인간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뭐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뭐 지배하는 세상 그런 건 오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나는 이제 공부를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세상도 오지 않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 결국에 최종적인 마무리는 내가 결국에 해야 될 거거든. 뭘 하든 사람이. 그리고 이런 다대일의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시각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야각, 시각도. 동일한 시각도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이게 30도든 60도든 동일한 이 시야각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지금 다양한 선분들이 있죠. 근데 이 동일한 시각도에 들어와 있는 선분은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건 뭐 요렇게 생긴 녀석이건 요렇게 생긴 녀석이건 우리 눈의 망막에는 그냥 요 선 하나로 찍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 선 하나로 찍혔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런 선들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다, 또 이렇게 꺾여져 있다, 이거는 긴 거다, 아니면 이건 짧은 거다, 구분을 못 할까요? 아니, 우리는 다 구분하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라니까. 우리 눈의 망막에는 그냥 요 짝대기 하나야, 이 모든 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차이를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대학 가면은 뭐 이런 심리학 개론 이런 시간에 이런 걸 또 연습해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는요 이 시신경이 지나가서 상이 맺히지 않는 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맹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에 지금 시신경이 지나가는 맹점이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을까? 없지. 왜? 이 세상이 지금 어딘가 구멍이 뻥 뚫려서 보여야 되는데 구멍이 뻥 뚫려서 안 보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시신경이 지나가는 그 맹점에는 아무런 상도 맺히지 않아서 원래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은 구멍이 뻥 뚫린 세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 뇌가 그 옆에 비슷한 것들로 그냥 채워 넣은 거예요. 맹점 부분을 그 옆에 비슷한 조각들, 어떤 색깔들로 그냥 채워 넣어 버린 거야. 우리 뇌가 또 그런 해석을 한 거죠. 아, 여기가 맹점이지만 뭐 옆에 있는 비슷한 것들로 보통 그 비슷한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이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딘가가 지금 구멍이 뻥 뚫리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증거들만으로도 구성주의가 이 세상을 우리는 추론하고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뭐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이죠. 또 재밌는 착시, 일종의 재밌는 착시들, 이런 착시들을 통해서도 구성주의가 많이 증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착시들을 몇 개 좀 살펴볼 텐데, 로저 셰퍼드 착시라는 게 있어요. 로저 셰퍼드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로저 셰퍼드 착시야.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각자 태블릿 PC에 띄워놓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띄워놓고 보고 있다면은 요 지금 슬라이드를 잘 피셔서, 자, 일단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책상의 요 세로 길이, 왼쪽에 있는 책상의 세로 길이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책상의 가로 길이, 요것 중에 어느 게 더 길어요? 요게 더 길어 보이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그럼 가로 길이하고, 왼쪽에 있는 책상의 가로 길이하고 오른쪽에 있는 책상의 요 세로 길이, 역시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거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태블릿 PC에 띄워놓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의 책상의 가로 세로 길이를 자로 재보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해서 이렇게 재봐. 그러면은 사실 좀 놀랄 수도 있어. 자로 재본 사람한테, 자로 재본 사람, 아니면 뭔가 지금 어떤 도구로든 측정을 해본 사람 해봤어? 자, 실제로 재보니까 어때요? 요거 왼쪽 책상 세로 길이하고 오른쪽 책상 가로 길이 어때요? 똑같죠, 길이. 근데 지금 똑같이 보입니까? 똑같다는 걸 지금 알았잖아. 알았지? 근데 이게 똑같이 보여요? 안 보이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 책상 세로 길이하고 오른쪽 책상 가로 길이 똑같아. 나중에 집에 가서 재봐. 소름 한번 돋을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알고,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책상이야. 심지어 위에 애플자하고 여기 사과 모양까지도 똑같아. 다 똑같은데 이게 지금 세로로 돼 있느냐 가로로 돼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근데 달라 보이죠. 결국에는 우리 눈에는 계속 달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착시거든. 아니 그러면 제임스 깁슨의 직접 지각 이론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팩트를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면 이런 착시는 뭐야?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두 녀석이 달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떤 해석이 들어간 걸까? 우리 뇌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멀어져 가는 거를 더 길게 보는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세로 길이기를 더 좀 실제보다 늘려서 보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특성을 우리 뇌가 가지게 됐을까? 우리 뇌가는 왜 이런 해석을 하게 진화를 한 걸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아래가 생각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뛰어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야 뛰어내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오래 생존할 테니까. 다치지도 않고. 일종의 고소공포증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뇌는 멀어져 가는 거를 더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게 해석하게 만들어줬거든. 높은 곳에서 못 뛰어내리게 하려고. 야, 이거 생각보다 높은데?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평면상에서 멀어져 가는 것에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로저 셰퍼드 착시가 나오는 거예요. 세로 길이가 다 지금 길어 보이는 거거든, 실제보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또 대표적인 착시가 이 밀러 라이어 착시. 아까 로저 셰퍼드 착시는 이제 로저가 이름이고 셰퍼드가 성입니다, 성. 한 사람이었던 거고. 이 밀러 라이어는 둘 다 성인데 밀러라는 학자와 라이어라는 성을 가진 두 학자가 같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밀러 라이어예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죠.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을 봅시다.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요 선, 여기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 길이기하고, 요 밑에 거 역시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길이기하고, 어느 게 더 짧아 보입니까? 그럼 이게 더 짧아 보이거든. 반대로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이 밑에 게 더 가운데 게 더 길어 보이거든. 근데 제가 요 오른쪽에 레퍼런스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는 어때요?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야. 근데 다시 오른쪽으로 와보니까 여전히 얘가 짧아 보이고 얘가 길어 보이네.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뭘 조작한 거예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느냐? 화살표가 오므리는 방향으로, 즉 안쪽으로 뭔가 안쪽으로 가두는 방향이죠. 이거는 가두는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바깥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죠. 우리는 안쪽으로 가두는 모습, 클로즈드 된 형태를 뭔가 보게 되면은 실제보다 더 짧아 보이는 특성을 가진 거야. 근데 뭔가 확장되는 그런 신호를 발견하면은 실제보다도 더 늘리게 보고. 약간 우리 뇌는 좀 과장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밀폐된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공간에서 생각보다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막 그 안에서 약간 폐쇄공포 같은 걸 느끼는 사람들은 이 클로즈드 된 모습에서 더 좁다고 느끼고 막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겠지. 근데 확장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제 탁 트인 공간에서는 더 넓다고 느낄 거고. 그래서 이 닫힌 모양에서 사람들이 더 좁다고 느끼는 거는 아마도 일종의 폐쇄공포증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확장되는 모습을 더 확장되게 과장하는 것은 광장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알아요? 막 너무 탁 트인 공간이 막 무서워. 실제보다 더 막 탁 트여 보여가지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밀러 라이어 착시예요. 우리 뇌의 해석이야,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이제 질문을 좀 해볼까? 일단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왼쪽에 여기 지금 이 체크 무늬가 있죠. 이렇게 체크판, 마치 그
체스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스 말들이 옮겨가는 그 체스판처럼 체크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이 A 조각, 요 A 섹션 하고 요 B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 A와 A 요 섹션과 B 요 부분, 요 조각, 요 B 부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밝은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뭐 B지, B가 더 밝지. B는 약간 흰색인 거잖아. 지금 B는 약간 흰색이고, 흰색에 지금 그림자 덮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원래부터 어두운 부분이고, B는 밝은 흰색인데 요 지금 원통에 빛이 막혀서 그림자 져서 조금 어두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B가 더 밝은 부분이죠.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은 B가 더 밝은 부분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당연하게. 얘는 원래부터 A는 어둡고 B는 그림자 져서 어두운 거니까. 근데 역시 오른쪽으로 가서 실제로 밝기 비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와 B는 원래 밝기가 같아 지금. 근데 이렇게 A와 B가 밝기가 같다는 사실을 보고서 다시 왼쪽 그림으로 오와도 여전히 B는 그림자 져서 어두운 것처럼 보이죠. 알고 봐도. 그래서 이것도 착시야. 아델슨 착시. B는 그림자졌다 하고 우리 뇌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그림자졌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 세상을 해석하는데 다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런 정보들을 우리 뇌가 다 정보 처리하고 있어. 대단하죠? 근데 인공지능한테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밝아?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똑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그 답이 좋은 대답일까? 봐요. 그게 좋은 대답이 아니야. B를 더 밝게 보고 A를 더 어둡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 이게 그림자졌다는 것도 해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해석 못해. 이게 그림자인지 원래 그냥 밝기가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A와 B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르지. 그리고 인간이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런 착시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이야. 도움이 되는 추론 방식이란 말이야.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지. 이것도 좀 신기한 착시죠. 일단 요 위에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 요 왼쪽에 있는 네 달하고 오른쪽에 있는 달 4개하고 어느 게 더 밝아요? 그 오른쪽이 밝지. 너무 당연하지 않아? 오른쪽에 있는 달은 지금 하얀색 달이고 왼쪽에 있는 달은 다 꺼멓게 보일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선명해. 이거는 너무 다 꺼멓게 보이고 이거는 다 하얘. 근데 제가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 밑에 내려왔고 테두리를 그려놨지. 보니까 어때 보여요? 왼쪽에 있는 달하고 오른쪽에 있는 달이 사실은 어떤 거 같아? 똑같아. 왼쪽에 있는 요 네 달하고 오른쪽에 있는 네 달이 사실은 일부는 좀 어둡고 일부는 좀 밝은 그냥 똑같은 달이야. 근데 왼쪽 거는 다시 이거 레퍼런스 라인 치우고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왼쪽 거는 최다 까만색으로 보이고 오른쪽 거는 최다 하얀색으로 보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우리 뇌의 해석이다. 특히 지금 배경이 좀 다르잖아요.
왼쪽 거는 밝은 배경이지. 밝은 배경에서 이 어두운 게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야. 근데 오른쪽 거는 전반적인 배경이 어둡죠. 어두운 배경에서 밝은 게 좀 더 도드라져 보일 뿐이야. 이런 걸 명도 대비라고 하거든. 항상 그래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밝은 거는 더 밝게 보이고, 밝은 곳에 있는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보여. 대비 효과, 컨트라스트 때문에. 그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뇌는 이렇게 뭔가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를 애매모호한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컨트라스트, 대비 효과를 이용해서 선명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레퍼런스 라인을 그려놓진 못했어. 이게 체스 말이잖아. 체스 말이라서 레퍼런스 라인을 자세하게 이건 그려놓질 못했는데, 사실은 같은 원리예요. 위에 거는 지금 흰색으로 보이죠, 말들이. 밑에 거는 다 까만색으로 보이지. 근데 사실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는 똑같은 체스 말이야. 못 믿겠지. 믿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있어서 요 조금 겉에 테두리를 만들기 쉬운 체스말 하나라도 위에 테두리를 한번 그려서 위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테두리를 좀 그린 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날 거야. 아까 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같은 체스 말이냐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것도 동시 명도 대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 2차원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나 2차원 평면에 있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 뇌는 이걸 3차원으로 해석하는 능력도 있잖아. 사진을 보면서 야 2차원 세계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 사진 찍힌 모습을 보고 우리 뇌는 3차원으로 해석하지. 근데 우리 뇌가 그러면 어떤 단서들을 순식간에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해서 2차원 평면에 있는 사진도 3차원으로 인식하느냐? 일단 이런 상대적인 높이 같은 거를 깊이 이 3차원 단서로 순식간에 해석해요. 요 위에 지붕 위에 있는 요 뭐 굴뚝이라고 해야 될까? 요 굴뚝이 사실은 같은 걸 거 아니야. 같은 높이로 쭉 나열된 걸 거 아니야. 근데 앞에 거는 좀 더 높아 보이고 뒤에 거는 조금 낮아 보이고 그 뒤에 거는 조금 더 낮아 보이고 그 뒤에 거는 조금 더 낮아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 뇌는 단서로 활용해서 아 이건 3차원이다, 멀어져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 못하지.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원근법이죠. 펄스펙티브. 바닥에 있는 것들은 멀어져 갈수록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보여. 그쵸?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보이죠. 근데 하늘은 어때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운데로 보이죠. 항상 그래. 하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운데로 보이고, 땅바닥에 있는 것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보여요. 이런 펄스펙티브, 원근법. 이것도 우리 뇌가 해석이죠. 이런 것들을 3차원 단서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집이 뒤에 있는 집의 지붕의 일부를 지금 가리고 있죠. 이런 가림 단서 같은 것도 우리 뇌는 순식간에 처리하죠. 아 이게 가리고 있네?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건 3차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비슷한 패턴이 길이만 다를 때 이 가로등, 이 앞에 있는 가로등하고 뒤에 있는 가로등 똑같죠 패턴이? 근데 앞에 있는 게 더 커 보이지? 사실은 같은 높이일 거란 말이야, 크기일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커 보여. 그러면 얘는 같은 건데 멀어진 거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뇌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순식간에 해낸다는 게. 그래서 화가들이 풍경화도 그릴 수 있고 한 거예요. 화가들이 풍경화 그릴 때 이런 우리 뇌의 해석을 이용하는 거거든. 이렇게 이 원근법 밑에서부터는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모이고, 위에 있는 것들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운데로 모이는 이 원근법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 가리고 있는 거 이용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일종의 보도블록이네. 보도블록이 사실은 똑같은 패턴인데 앞에 있는 건 좀 더 크고 뒤에 있는 건 조금 작아지게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게 우리 뇌 해석을 이용한 거지. 우리 뇌 해석을 이용하면서 이 그림이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세계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3차원 세계를 표현한 거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폭포라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조르주 시에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을 뭐 미술 시간에 혹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네.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본 적 있는 그림일 수도 있죠.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뭐 한가로운 어떤 풍경이죠. 여기 뭐 호수도 있고, 호수 옆에 뭐 잔디밭도 있고,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뭐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 강아지들도 좀 놀고 있고, 사람들 뭐 양산 쓰고 이렇게 한적하게 거닐기도 하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 어떤 완성된 그림의 형태가. 근데 사실 이 그림을 진짜 가까이 가서 돋보기를 딱 들이대면은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 거냐, 다 지금 점을 찍어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이 점이 찍혀져 있다고 믿어집니까? 또 점이 찍혀져 있다고 느껴져요? 아니지. 그냥 어떤 뭐 색깔들이 쭉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 풍경과 어떤 색깔들이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쭉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연속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야. 그린 기법만 봐서는 그냥 다 뭔가 공백이 있어, 옆에 점을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림을 감상할 때는 여백이 안 보이죠. 아까 되게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맹점이 있어서, 시신경이 지나가는 맹점이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어딘가가 구멍이 뻥 뚫려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 왜? 우리 뇌가 주변에 비슷한 것들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사실. 지금 이 그림은 다 점 찍어 놓은 거야. 하지만 우리 뇌는 그걸 점 찍어 놓은 거가 아니라 연속성으로 느껴. 왜? 점 찍은 옆에 그 하얀 여백에도 비슷한 게 들어갈 거라고 그냥 추론을 하고 채워버린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보름달이 뜨는 날 한번 해보세요. 보름달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지평선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달이 이렇게 걸려있어, 보름달이. 그러면은 엄청 커 보입니다. 지평선 근처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달을 볼 때는 진짜 크죠. 와, 크다. 그날 슈퍼문이 아닌데도 슈퍼문이다, 막 그럴 정도. 근데 그 달이 이제 저 하늘 위로 올라가. 천공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냥 배경이 우주인 거지. 우주가 배경인 곳으로 올라가서 그 달을 이렇게 높이 높이 솟은 그 달을 바라보면은 작게 보이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지평선에 있는 달과 지금 나와의 거리하고, 저 위에 올라간 달과 나와의 지금 거리하고 뭐 지금 큰 차이가 발생했을까, 갑자기?
아니면은 달의 크기가 지평선에 있을 때는 좀 커졌다가 저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작아진 걸까? 아니겠지.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요, 지평선에 있는 달 사진을 찍은 거나 요 하늘 높이 위로 솟은 달을 찍은 거나 달 크기가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평선에 있는 달이 더 커 보이지.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 뇌가. 이런 걸 문 일루전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우리 뇌가 해석을 할까? 이건 이제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지평선에 있는 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약간 비교가 되잖아. 이 세상에 있는 건물들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특별히 건물들하고 비교가 되겠죠. 근데 우리 뇌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저 달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건물들보다는 좀 커야 돼. 아무튼 좀 더 크게 보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 지평선의 여러가지 이제 지형지물들, 또 건물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달을 보면은 그 달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우리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주에 있는 거니까. 우리 생활 범위를 넘어서 있는 어떤 신비로운 물체니까, 우리 뇌 입장에서는. 달에 가본 사람도 드물고. 근데 저 하늘로 올라가면은 우리 뇌가 축소해버리는 거죠. 왜? 넓고 넓은 우주랑 비교할 때 달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런 해석을 벌써 하는 거예요. 우리 생태적인 환경 안에 있는 것들보다 달은 커야 돼. 우주는 커야 되고. 근데 우리 생태 환경을 벗어난 것들끼리 비교할 때는 저게 그렇게 클 필요 없어. 달보다 더 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주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이런 달 착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 주로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시각적인 착시들을 놓고 살펴볼 때 헬르몰츠의 구성주의 이론이 타당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추론하고 해석한 모습으로 감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지각심리학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